다음에 자연스럽게 추위에 노출됐다 코드가 요 X31입니다. 이런 코드도 찾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여러분들 3권에서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T68에 X31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1권 책으로 요 앞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한번 코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선택적 이원 분류에서 여러분들 책에 한번 같이 보실게요. 기타 선택적 이원 분류에서 책 31페이지에 예제로 나온 것들 우리 같이 그 코드대로 찾아볼게요. 먼저 B95에서 98이라는 게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B라는 항목으로 넘어가야겠죠. B라는 항목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숫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숫자가 보면은 뭐 B08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요거를 찾아서 B95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B95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같이 볼게요.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B95에서 B98. 여러분들도 같이 항상 줄을 많이 쳐놓으세요. 요렇게이다. 그래서 이 항목은 1차 분류에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1차 분류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거 항목은 절대로 혼자서 단독으로 사용한다든지 본인 혼자서 앞에 그러니까 앞쪽에 와서 앞쪽에 있는 분류번호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곳에 분류된 질환에서 이게 설명입니다. 볼게요. 다른 곳에 분류된 질환에서 감염체를 분류하기 원할 때, 자, 여러분들, 이거 글씨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 책으로 보세요. 보조 분류번호나 부가 분류번호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책만 잘 봐도 코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B95를 한번 가서 같이 볼게요.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연쇄구균 및 포도구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쇄구균성 감염성 질환에서 A 코드라든지 B 코드에서 언급한 게 아니라 다른 장이라고 하면은 뭐 비뇨기 계통, 산후 또 뭐 관절염에서의 원인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원인균이 연쇄구균이나 포도구균일 때 이걸로 들어간다. 그래서 95.0에서는 A군 연쇄구균, B군 D군, A, B, C, D 그 다음에 폐렴 연쇄구균, 그 다음에 기타, 얘네들이 아닌 다른 게 명시되어 있다 하면 기타 연쇄구균. 또 여기에는 뭐예요? 상세불명, 진단명에 아직 균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B96에서는 또 어떤 질환들이 나오나 봤더니 뭐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96.1에는 폐렴 막대균, 그 다음에 96.2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예제가 급성 방광염이 이콜라이에 의한 감염이었어요. 그럼 여기를 딱 보면은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의 대장균이라고 돼 있어요. 대장균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이름에 봤더니 이콜라이 하고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 화면으로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를 좀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도 책으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얘 단독으로 앞에 쓰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급성 방광염이 이콜라이에 의한 감염병이었거든.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급성 방광염 코드인 N30.0을 한번 가볼게요. N30에 가보면은 자, 얘도 친절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광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30에 방광염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원한다면 감염체의 원인이 되는 외부 요인의 분류를 부가 분류번호로 사용할 것. 그러니까 감염체 분류번호 B95에서 98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가 뭐냐면 예제 7번이 여러분들 책 31페이지입니다. 뇌하수체의 호염기성 선종으로 인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코드가 D35.2, M8300에 /0 그리고 쿠싱 증후군 E24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태그는 안 붙였어요. 그런데 한번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A, B, C, D 쭉 붙일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D라고 지금 해놨는데 D에 여기 가보면은요. D35가 있어요. D35가 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이다 라고 하면서 점 0에는 내분비의 신생물인데, 그러니까 내분비 쪽에 내분비 계통에 양성 암이 생긴 거예요. 양성 종양이 생겼는데 점 0은 부신이에요. 부신이어서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이죠. 그 다음에 35.1에는 부갑상선, 35.2에는 뇌하수체. 자, 여러분들 아마 내분비 계통에 대한 해방 용어 배웠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D35.2 뇌하수체라는 거는 뇌하수체에 양성종양 생겼어 라고 하는 신생물에서 우리 해부학적 코드인 거죠. 해부학적 부위 코드고요. 그 다음에는 호염기성 선종은 뭐 M8300의 지로로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코드가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 M 코드는 뭐냐면 제4편의 신생물의 형태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요. M에 가서 똑같이 찾으면 돼요. 요 순서별로 되어 있고요. M8300의 슬래시 0에 보면 호염기성 선종 하고서는 괄호에 D35.2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런 세포에 생긴 양성 종양은 대부분 뇌하수체랑 짝꿍처럼 같이 다닌다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쿠싱 증후군도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예요. 내분비 코드의 이 코드. 자, 내분비 계통에 지금 암이 생겼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이 사람한테 생겼어요. 그럼 이 24.0에 봤더니 쿠싱 증후군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24.0에 뇌하수체 의존 쿠싱병 이 코드를 같이 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전립선 선암종 한번 볼게요. C60이라고 M8140에 슬래시 3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가볼게요. 여기서 갔더니 이제 C로 가볼게요. A, B, C로 갔더니 자, C에 봤더니 C61 했더니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인데 여기에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립선이라는 거는 우리 비뇨기 계통의 남성 생식기의 하나로 호르몬 기관입니다. 남성 호르몬 기관이에요. 여기에 지금 악성 신생물이 생긴 환자인데 해부학적 부위 코드인 거죠. 해부학적 부위 코드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형태학적 유형 코드도 같이 줘야 해서 요 M 코드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 가볼게요. 네, 네, 여기 볼게요. 여기 봤더니요. 요 맨 끝에 이게 이제 그래서 M8140의 슬래시 3 선암종이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온 예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코드인 경우에는 질병 손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것도 같이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뇌졸중의 인격장애 먼저 F코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F코드에 왔더니요. F코드에 F07.0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F07.0. 자, F07.0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이 07.0에서 봤더니 기질성 인격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기질성 인격장애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인격장애가 왔는데 왜 왔냐?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왔다. 그래서 I 69.4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요. I 69.4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의 후유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 코드가 들어가죠. 지금 현재 증상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게 이제 원인 코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볼게요. 리파마이신 복용으로 인한 독성 간질환은요, K71.6이었잖아요. 그러면 K로 갈게요. 자, K71이 독성 간질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왔더니요. K71.6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 분류되지 않았다는 건 위에 독성 간질환이 쭉 있는데 이 앞에 위에 있는 독성 간질환들은 보면은 자, 71.6 같은 경우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인데 요 위에 거는 뭐예요? 만성 활동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인데 앞에가 이렇게 서술되는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어떤 질환명이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 책에서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요 코드를 하나를 주고요. 여기 이 코드를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리파마이신을 복용하면서 그렇게 됐죠. 자, 이 코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약물 분류표 찾는 방법도 배울 건데 Y40.0 코드가 40.6 코드가 뭐냐면 딱 리파마이신 하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봤더니요. 뭐 페니실린이 원인이 돼서 뭘 했다라는 거 요렇게 다 약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리파마이신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코드를 이원 분류해서 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T68 한번 가볼게요. 네. T에는 화상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코드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T68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체온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발적 저체온증이라고 해서 갑자기 저체온증이 일어난 환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상 같은 경우는 앞에 코드 제외되는 코드에 이렇게 돼 있죠. 동상 T33에서 T35 요건 앞에 거 줘야 되는 거고요. 마취에 따르는 T88.5 신생아는 P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체온증 한번 볼게요. 저체온증인데 왜 저체온증이 왔냐? 추운 날씨에 장기간 신체를 노출했다. 이 코드가 X31이라는 코드죠. 여러분들 책하고 꼭 같이 보세요. 코드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이 코드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분류할 때. 그래서 X31에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과다한 자연 한냉에 노출. 이건 자연 한냉, 자연스럽게 추운 곳에 노출이 돼서 이게 원인이 된 거죠. 이 원인에 의해서 저체온증이 생겼다. 그래서 T68과 X31 두 가지 다 코드를 줘야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 분류 관련된 거를 학습을 했고요. 이제 원괄호에 대해서 1권에서 나오는 기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원괄호는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진단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 해가지고 얘를 수식해주는 거를 좀 넣어준다든지 제외 내용을 포함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항목군 명령에 포함되는 3단위 분류 번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거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원 분류 시에 검표나 별표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충 설명 또는 이렇게 이원 분류 자연스럽게 이원 분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이런 원괄호를 쓰는 겁니다. 자, 원괄호에 대한 실습을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있는 부분 I 10.9 한번 찾아볼게요. 자, 1권 책에서 I로 가보겠습니다. 네, I에서요. 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여기에 봤더니 I 10.9 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에 볼게요. I10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본태성 하고서는 네. 본태성 하고 여기다가 원발성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요거
그 다음에 그 I10.9에 한번 가볼게요. I10.9 갔더니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동맥성, 네, 본태성, 원발성, 전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검염에 대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안검염 H01.0에 가볼게요. 자, 여기처럼 이렇게 가로, 원가로가 쓰였는데 다 진단명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용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H01.0을 가보겠습니다. H는 요 앞이겠죠? H01.0에 가봤더니 안검염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볼게요. 제외하고서는 안검결막염이 제외되는데 요 가로에 있는 요 코드는요. 안검결막염에 대한 코드인 거예요. H10.5는. 그래서 요게 제외된다. 요런 표시를 할 때도 원가로를 쓰는 거죠. 또 원가로를 쓰는 경우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K35에서 38 나왔었죠? 자, K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 K35 봤더니 충수의 질환하고 K35에서 38 이렇게 가로로 쓰이는 거. 충수의 질환이라는 거는 K35에서 K38까지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검표와 별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개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곽가로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도 책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곽가로는 동의어나 대체어 또는 설명적 어기가 적히게 되고요. 그래서 A30 나병 옆에 한센병이라는 게 동의어인 거죠. 이렇게 적힐 수도 있고요. 노트를 언급을 합니다. 노트라는 건 참고하라는 얘기. 그래서 C00.8에 입술의 중복병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앞에서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이제 나타낼 때도 곽가로가 쓰이고요. 4단위 세분류 항목 이것도 K27에 가면은 우리가 K27 하고서는 여기 4단위 세분류를 할 때요. 점하고 X가 이렇게 짝대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4단위 번호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곽가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책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가로에 대한 우리 예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곽가로는 동의어 대체어를 사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A30 한번 찾아볼게요. A30 자, A30에 봤더니 나병, 한센병 하고서는 동의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C00.8 한번 가볼게요. C00.8 자, C00.8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의 중복병변 하고서는 곽가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188쪽 주 5를 참조해라 돼 있어서요. 이게 한 장을 넘기면 188쪽이고 주 5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경계가 중복되는 악성 신생물과 새 항목 .8의 사용 중복병변. 이 얘기는 뭐냐면 입술에서 암이 생겼는데 입술에 여기 위에 있는 코드들을 보면은 외부 윗입술, 외부 아랫입술, 또 상세불명의 외부 입술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술의 중복병변, 뭐 내측과 뭐 윗입술의 내측과 아랫입술의 내측, 뭐 외부 윗입술과 뭐 윗입술의 내측 두 가지 코드를 같이 줘야 될 때 .8이라는 코드를 준다라는 거. 그래서 요 옆에다가 참고하세요 노트사항 요런 거를 곽가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권에서는. 그래서 요런 가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다 참조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는 4단위 세분류 K27 한번 가볼게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네, K 왔어요. 그 다음에 K27.
K27에 봤더니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자, 여기 가가루가 나와 있어요. 여기 참조하라는 부분. 4단위 분류는 532쪽에서 533쪽 참조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봤더니 532쪽에 요런 말이 있어요.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에서 아까 전에 K27이 소화성 궤양이었는데 출혈이 있는 급성이다 하면은 K27.0이 되는 거고요. 천공이 있는 급성이다 하면은 K27.2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주 참조를 해라. 요럴 때 곽가루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이라는 기호는 항목 분류 시 진단명에 대한 수식 또는 제한하는 단어를 언급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K36에 가면은 기타 충수염이라고 되어 있고 포함 충수염 중에서 점점하고 만성 재발성 다 포함한다. 요거를 설명을 할 때 충수염에도 만성 충수염도 있고요. 재발성 충수염도 있겠죠. 그것들 다 포함한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콜론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콜론에 대한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콜론은요, K36 한번 가볼게요. K36, K 위가 30이거든요. 35, 36 왔더니 기타 충수염이라고 돼 있어요. 충수염인데 여러 가지 앞에서 나오는 K35에는 뭐 급성 충수염 이런 게 잡혔는데 얘는 이제 특별한 그런 게 없을 때는 기타 충수염이다 하면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충수염 땡땡하고 만성 재발성 이런 것들 땡땡 하고서는 그 뒤에 만성 충수염 이런 것들 K36 코드 줘라. 재발성 충수염 K36 코드 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NOS랑 NEC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NOS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not others specified 요게 포함이 되고요. 또는 상세불명 unspecified 또는 성격 미상 unqualified 요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제가 여기다 점구라고 적어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뭐 A04.9 대부분 .9인 경우가 NOS가 많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명을 내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간질환 이렇게만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간질환도요. 어떤 알코올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이런 수식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간질환만 해놨으면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선생님이 특별하게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세부 분류를 해줄 수가 없다. 이게 상세불명이에요. 그러면 NEC는 뭐냐면 NEC는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이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진단명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얘는 달리 분류되지 않았어. 이 얘기는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진단명을 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특정 균을 적어놨다든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없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이렇게 나왔어요. 폐렴 진단명인데 폐렴이어도 여러 가지 원인균이 쭉 나와 있는데 코로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은 원인균을 밝혀주셨어. 그런데 이 책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분류 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주는 거를 NE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서 다른 항목으로 코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므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J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J09에서 15, J16에서 18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NOS 같은 경우에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진단명을 주지 않아서 원인균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주 큰 뭉뚱그린 분류항목을 하나를 줬어요. 점구라는 걸 줬어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의사 선생님이 원인균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왔지? 아니면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록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의무기록지를 확인하다 보면은 이 사람 폐렴인데 뒤에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NOS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암 환자인데 정확하게 무슨 암인지가 안 나왔어. 그런 경우에는 조직검사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더 세부 분류를 해주는 게 좋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진단명을 너무 간단하게 적었다. 이럴 때는 재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조금 자세하게 진단명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OS와 NEC 한번 비교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NOS랑 우리가 NEC를 봤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2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제2 공구부터 가볼게요. 자, 제2공구를 봤더니 인플루엔자 및 폐렴하고서는 제2공구부터 제218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제2공구를 봤더니 요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다 라고서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갔더니 제210이라고 돼 있어요.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거 다 이유가 나와 있죠. 제211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12에 가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바이러스성 폐렴인데 그 앞에 어떤 바이러스의 형태라든지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긴 됐는데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명확한 게 이 책에서는 분류가 안 된 거죠. 요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정확한 건 제16이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요 앞에 있는 폐렴들을 보면은 뭐 세균성 폐렴, 폐렴 간균에 의한 거, 슈도모나스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16 같은 경우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으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특정 균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선 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제로 나온 게 클라미디아 폐렴 이런 것들 제16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뭐가 명시는 됐어. 기타 명시는 됐는데 특별하게 이 책에서는 그 균의 이름이 분류가 되지 않았어. 그때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런 표시가 돼요. 이게 뭐예요? NEC예요. 이게 NEC고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한 장 넘겨서 제18을 보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입니다. 상세불명 병원체에서 NOS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여기 봤더니 NOS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NOS는 대체 뭐냐 하면은 아니면은 NOS랑 또 같은 말이 unspecified라고 그래서 상세불명.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 폐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지 않았을 때 주는 코드가 J18이다. 앞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이런 것도 의사 선생님이 아니면 검사를 덜 했다거나 아니면 첫 번째 진단에서 끝났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진단명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미시라는 표현이 있을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그리고 또는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A18.0에 뼈 및 관절의 결핵이다 라고 하면은 뼈의 결핵, 관절의 결핵, 뼈와 관절의 결핵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1권 책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미시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 요거 한번 볼게요. A18입니다. A18에 이렇게 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A18.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골 및 관절의 결핵 이렇게 되어 있죠. 골 및 관절의 결핵인데 그런 경우에는 척추의 결핵, 기타 관절의 결핵, 기타 뼈의 결핵, 기타 관절 결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A18.0에 포함이 된다. 요거를 의미할 때 미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도 여기에 봤더니요. bones and joint죠. and. 네. 또는 or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or로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1권 책에서 점 뒤에 짧은 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라고 하면은 4단위까지 분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제 G03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짧은 선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 G03에 한번 가볼게요. 네, G03 하고서는 기타니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하면서 여기 제외에 수막 내염하고 G04점 하고 짝대기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은 제외가 된다. 그 수막 내염에서 G04점 하고서는 뒤에 꼭 세분류를 넣어줘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짝대기가 나와 있으면 아, 세분류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분류에 보면은 G04에 G04.0도 있고요. 1도 있고 2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그래서 꼭 요 4단위 세분류를 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극마크 관련된 거 볼게요. 태극마크는 국내 고유 부여서요. 예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마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태극마크는요, A에서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A08로 가겠습니다. A08. 태극마크는 국내 고유 변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내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이 나오는데 A08.1까지는 미국에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요 태극마크가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요 노로바이러스성 장염이 여기 노워크 병원체에 의한 급성 위장병증 요게 포함된다. 요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진단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장염에 대한 코드를 하나를 더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봤더니요, 뭐 사포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기타 바이러스성 장염해서 이렇게 태극마크 표시해주는 게 있고요.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A15.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세세 분류를 한 번 더 나누어줬습니다.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하면은요. A15.0은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A15.1은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에 이렇게 하고서는 요렇게 내려가서요. 요거 뒤에 A15.1 뒤에다가 0이나 1 공동이 있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 이 얘기는 뭐냐면 현미경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폐에 공동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이냐 안 보이냐 아니면 잘 모르겠냐 요거에 따라서 코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결핵 환자에 대해서 요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 코드를 이렇게 태극마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습을 같이 해야 돼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3권을 볼 건데 제3권 분류표 및 구성 및 사용법을 볼 거예요. 그래서 KCD 7차 3권은 가나다 순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죠. 여러분들 이 책이고요. 요 책, 여기에 3권이라고 적혀 있게 되고요. 가나다 색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봤더니 기억, 그리고 니은,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국어사전 찾듯이 찾으면 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해야 될 거 있겠죠. 뭐겠어요? 요런 거 하나 준비를 해서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는 A, B, C, D였기 때문에 A를 썼다면 여기는 기억에 여기다가 기억 표시를 하고요. 기억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작업. 네. 이렇게 붙이는 작업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찾을 때 더 편하기 때문에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례를 잠깐만 보면은 이렇게 봤더니 해설 있고요. 색인이 있는데 요 색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나눠진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자, 1단원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책에서
자, 여기 봤더니 질병 및 손상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봤더니 요거는 여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질병 및 손상의 질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쭉 요런 색인으로 나온 게 1단원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1단원에 쭉 나오고요. 여기 넘어가서 2편에 보면 2편 네, 더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상의 외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골절 사고가 있었는데 왜 있었냐? 그거에 대한 코드를 하는 건 이쪽에서 다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해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 내용을 보면은 되게 선도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가학장치의 파열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또는 뭐 이쪽에도 잠깐만 보면은 결핍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떠밀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인에 이유 코드를 낼 수 있는 게 손상, 어딘가 다쳤다, 외상성 상처를 입었다 했을 때는 요 손상의 외인 2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3단원은요. 여기에요. 3단원은 봤더니 약물 및 화학 물질표라고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누가 어떤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나타났다 했을 때 여기서 약 이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제초제 같은 걸 먹다가 식도에 화상을 입었다. 그럼 화상에 대한 건 이쪽에서 찾겠지만 그 제초제, 원인 약제는 여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원인 약제 뭐 차고, 치료에, 탄화수소, 프로판 하면서 이렇게 쭉 약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지에 나온 약 이름에 대해서 여기서 찾아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요. 이제 손상의 외인 부분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엔 부록이 나와 있는데 부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의무기록 차트라든지 진단명을 봤는데 영어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 보이나요? 아크로디니아. 네. 잠시만요. 네. 아크로디니아 보이나요? 아크로디니아는 말단 통증이라고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의학용어를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은 요렇게 아크로디니아는 말단 통증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책인데 우리가 PPT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맨 외쪽에 선도어를 배치하고 기타 단어는 선도어 아래에 줄을 달리하여 계단 모양으로 한 계단씩 들여써서 배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예제가 뭐가 나와 있냐면 갑상선 독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여기 이 책에서 갑상선 독증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갑상선 독증을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에서 기억으로 가야겠죠. 기억으로 가서요. 갑상선 한국어 사전 찾듯이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독증, 네, 갑상선 독증이라고. 네. 자, 여기에 볼게요. 갑상선 독증하고 제가 찾았어요. 갑상선 독증을 이렇게 찾았더니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고요. 여기에 봤더니 갑상선 독증하고 나오면서 그 밑에 이제 짝대기로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PPT에다도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자, 먼저 체크부터 할게요. 동반항, 고이터, 결절성, 다결절성, 단일결절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고이터 다음에 고이터가 있은가 하면은 무엇을 동반한 하면서 요 밑에 또 하나가 있죠. 단순성 갑상선 결절. 그러니까 고이터가 동반돼서 결절이 온 게 아니라 단순성 갑상선 결절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짝대기 2번 갑상선 독증하고 짝대기 하나 동반한 한 다음에 또 짝대기 2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발증 또는 발작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가는 순서는요. 짝대기 1개, 2개, 3개 뭐 더 이상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동반한도 있지만 또 짝대기 1개짜리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만성 갑상선염을 동반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신생아 코드, 심장, 모못에 의한 원인 코드를 낼 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진단명을 보시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내렸어요. 만성 갑상선염을 동반한 갑상선 독증이다. 그러면은 갑상선 독증을 와서요. 여기 오면 돼요. 만성 갑상선염을 동반한 이렇게 오면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갑상선 독증인데 심장성 갑상선 독증이다. 이렇게 왔어요. 독증이다.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심장하고 내려가면 되고요. 갑상선 독증인데 갑상선 물질의 과도한 섭취에 의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 독증하고요. 모못에 의한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물질의 과도한 섭취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복습하시면서 이 내용 꼭 숙지를 하셔야지 앞으로 3권을 가지고 코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짝대기 1개 봤으면 짝대기 2개로 내려가세요. 3개 가세요. 이랬을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도어라는 거는요. 질환이나 병리학적 상태를 얘기를 해서요.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것처럼 갑상선 독증하고 끝난다든지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태라는 얘기인 거죠. 그 밑에는 세부 유형별로 나눠져서 짝대기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찾는 방법 볼게요. 찾는 방법은 선도에 따라 질환이나 병태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아래에 나열된 수식어를 찾아라 하면서 예제에 엉덩이의 결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엉덩이의 결핵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어디서 보면 돼요? 기억에서 결핵을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핵을 가면은 결핵이 어디 있나 먼저 볼게요. 네, 결핵을 갔더니 여기 78쪽에 여기 중간쯤에요. 결핵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핵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짝대기 1개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에죠. 여기 봤더니 뭐 각막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엉덩이니까 가나다라 좀 뒤로 가야겠죠. 짝대기 하나에서 네. 짝대기 하나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면은 뭐 짝대기 하나에 식도, 신경, 신경계통, 신경절 이런 것들 내려오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엉덩이, 뼈 하면서 코드가 나와요. 근데 이 코드가 지금 이원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차트를 보고서는 더 정확한 코딩이 될 수 있도록 1권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코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실습 내용을 봤고요. 우리가 이 부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이건 책에 있는 부분이니까 주된 병태라고 해서요. 진료 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병태냐면은 제일 먼저 기록되는 진단명일 수도 있고요. 요번에 와서 우리 병원에 와서 가장 요번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가장 많이 신경 쓴 진단명. 네, 요게 주된 병태가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기타 병태로 나가게 됩니다. 기타 병태는요. 주된 병태를 치료하면서 생긴 진단명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된 병태, 주된 병태에 영향을 줬던 진단명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환자가 무슨 심장병 같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심근경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혈압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향을 줬던 진단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과거의 병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폐렴이 생겼는데 과거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다. 이런 거를 기타에다가 잡아주는 거죠. 과거의 병태 이런 거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한 코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의료인은 우선 의사는요. 종료된 시점의 진료 기록을 잘 검토를 해서 주된 병태를 잘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한 분류 담당자가 누구예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우리죠, 우리는 책임있게 주된 병태가 잘 받아들여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번호를 부여하되 만약에
부호를 부여를 하되 만약에 봤는데 조금 어설프다, 내용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추가적으로 진단명이라든지 검사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아니면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질병분류 학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질병분류뿐만 아니라 의학용어나 해부학 병리학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하고 네, 숙지하고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3권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